한국 경제와 기업은 선진국 기업이 먼저 만든 제품이나 기술이 있었고요. 빠르게 모방해서 선진기업보다 더 싸게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좀 추가하는 그런 전략을 잘 구사했는데, 사실 한국의 주력 산업이 다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잘 써가지고 굳이 꼽는다면 삼성전자를 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등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우리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한국 기업의 어떤 조직 구조, 의사결정 시스템, 조직 문화, 패스트 팔로우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고착화됐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이 더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사실은 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삼성 경영진한테 경고를 해왔습니다. 당신들 보니까 과거에 소니 냄새가 난다. 과거에 노키아 냄새가 난다. 안녕하세요. 서울대에서 경영전략과 국제경영 강의하고 있는 송재현 교수입니다. 저는 서울대 오기 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워튼스쿨에서 박사를 받고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연대를 거쳐서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강의하는 건 말고 2021년도에는 전미경영학회, 흔히 미국경영학회라고도 불리는데요. 거기 국제경영분과 회장으로 선출돼서 1년 동안 봉사를 했고요. 삼성전자라든지 한국 대기업들에서 자문교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웨이라고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분석한 책을 국내외에서 출간을 하기도 했고요. 스마트 경영이라든지 패러다임 대전환, 또 전략 경영 마스터하기 같은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 성장을 이룰 때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패스트 팔로워 개념과 한국 기업은 어떻게 적용했나요? 한국 경제와 기업은 후발주자였습니다.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선진국 기업이 먼저 만든 제품이나 기술이 있었고요. 이거를 빠르게 모방해서 선진기업보다 더 싸게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좀 추가하는 그런 전략을 잘 구사했는데, 이걸 흔히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선진기업보다 싸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낮은 임금, 또 높은 노동 투입 시간을 활용을 잘 했고요. 또 1960년대부터 한 80년대 정도까지 정부 주도의 고도 경제 성장기였고, 정부가 이제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서 정책금융 등 각종 지원을 집중시켰고, 이 정책금융 등을 받아서 만든 세계 최대, 동양 최대 공장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또 원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번 다음에 기업들이 R&D 투자를 많이 하면서 사실은 선진 기업이 이미 개발한 기술을 조금씩 개량해서 조금 더 원가를 낮추거나 좀 더 품질을 높이거나 하는 소위 점진적 혁신을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했고,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1980에서 2000년대 중 성공적인 패스트 팔로워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기업 또는 산업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사실 한국의 주력 산업이 다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잘 써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특정 기업만 선정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굳이 꼽는다면 사실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를 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983년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는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특성도 있었는데, 삼성그룹의 전 역량을 결집시켜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전개했고, 물론 정부의 지원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좀 더 낮은 원가를 구현하면서 일단 선진 기업을 급속도로 따져봤고, 급기야 1993년부터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등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선진 기업을 따라잡았고요. 또 삼성전자의 가전사업 같은 걸 보더라도 사실은 초창기에는 남의 브랜드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요구한 대로 만들었고, 그 당시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저임금이었기 때문에 저임금 경쟁력을 활용해서 사실은 원가를 낮춰서 선진 기업에 맞는 그런 제품을 싸게 공급했고요. 90년대부터는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임금군이 확 올라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삼성은 1993년 이건 회장의 신경영 이후에 이제는 자기 브랜드로 프리미엄 제품 만들어서 고마진으로 팔자 해서,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 R&D라든지 브랜드 마케팅 역량, 디자인 역량에 집중 투입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혁신하고 기술을 혁신하면서 또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거쳐갔지만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잘해가지고 세계적인 리더가 된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한국 경제 또는 산업 전반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컸다. 20세기 소위 고도성장기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는 저는 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매우 유효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늦게 출발했고요. 또 자원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학이나 경영학 분야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모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이 가능하다면 모방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낮은 비용으로 선진기업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빠르게 선진국을 캐치업하는 과정에서 매우 좋은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우리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잘하다 보니까 한국 기업의 어떤 조직 구조, 의사결정 시스템, 조직 문화, 또 HR 시스템 등이 다 패스트 팔로우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고착화됐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계적인 의사결정 구조, 수익적인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 또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조직 문화, 연공서열 위주의 보상 시스템 등등이 고착화되면서 이제 한국 기업이 사실은 한국 경제나 기업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서 이제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에서 점점 더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선도 전략으로 가고 리더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러면 다른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 시스템이 필요한데 변신이 쉽지 않은 것이 지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 비교했을 때 한국 기업들이 팔로워에서 리더로 도약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리더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사실은 기존 방식대로의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래서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이런 식으로 리더가 되기는 어렵고요. 근본적으로 브랜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또 기술을 세계적으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이 더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서는 그러려면 사실은 창의적인 인재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창의적인 인재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와 HR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 성과를 많이 낸 인재한테는 파격적인 보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쓸 때는 사실 군대식 위계식 조직으로 탑이 돌격 앞으로 하면 다 같이 돌격 앞으로 하면서 월화수목 금금금 농업적 근면성으로 승부를 해왔고 거기서 이제 이 뭐랄까 굉장히 으쌰으쌰하는 팀워크나 이런 게 중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한테 파격적인 보상을 하게 되면 위화감이 형성되고 팀워크가 깨지거든요. 그런 걸 굉장히 자제해 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선진기업 심지어 중국 기업도 한국 인재를 스카우트하는데 한국에서 받는 돈에 몇 배를 주고 데려가니까 이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국 유학 같은 인재들도 과거에 많이 돌아왔는데 이제 구글에 입사하면 삼성전자에서 받는 돈에 몇 배를 받으니까 안 돌아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창조적인 혁신하려면 일단 무엇보다도 그거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해야 되고 인재를 확보하려면 그 인재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인재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와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큰 한국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창조적 혁신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 할 때는요 이미 선진 기업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혁신적인 제품 기술을 만들어놨고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모방하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패스트 팔로우 할 때는 오히려 실패를 용인하기보다는 이 실패하면 문책하면서 최대한 빨리 따라가자. 왜냐하면 벤치마킹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실패할 일도 없었고요. 그런 어떤 조직 문화가 고착화됐는데 사실은 본인이 창조적 혁신을 하면서 리더를 하려면 많은 도전을 해봐야 되고 그 도전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근데 과거에 패스트 팔로우 할 때처럼 실패했다고 문책하고 조인트 맞으면 누가 도전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국 기업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과거에 그런 식으로 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 신간 전략경영 마스터하기에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최근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요 지금도 쓸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왜 머리 아프게 혁신합니까? 남의 거 베끼면 훨씬 더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점점 쓰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기업은 과거에 20, 30년 전에 한국 기업 보는 것 같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선진국 됐기 때문에 워라밸도 중요하고 52시간도 해야 되겠죠. 근데 중국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패스트 팔로워는 농업적 근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선진기업 따라잡은 것도 선진기업이 주말에 다 쉬고 워라밸 추구할 때 우리는 워라밸 추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잡은 거거든요. 농업적 근면성으로. 그런데 지금 중국이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기업이 사실은 원가 경쟁력은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심지어 요즘 기술 품질 경쟁력까지 좋아져서 저는 이것이 한국의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패스트 팔로우를 지금 누가 더 잘하냐? 중국이 한국보다 월등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패스트 팔로우를 잘해서 선진 기업을 따라잡은 것처럼 지금 중국 기업이 우리보다 훨씬 더 패스트 팔로우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창조적 혁신을 통해서 리더 전략을 펼치지 않으면 중국한테 따라잡히는 거는 시간 문제가 되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똑같이 가면 무조건 진다. 왜냐하면 중국이 시장도 훨씬 크고 인건비도 훨씬 싸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정부 보조금까지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수로 중국과 똑같은 전략으로 이기겠습니까? 결국은 중국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에 80년대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를 잘할 때는 뭐 90년대까지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적재정권의 무기화가 잘 안 돼 있었어요. 즉 특허, 대표적으로 특허인데요. 우리가 선진기업 특허를 베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지적재정권의 무기화가 급속도로 진전됐고요. 이제 특허를 잘못 베꼈다가는 경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우는 남의 걸 모방하는 건데 모방 잘못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한 10년쯤 전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이 유명했는데 조단위 소송전이. 근데 제가 더 주목했던 거는 사실은 듀퐁이라는 회사가 코롱한테 아라미드 섬유 관련해서 걸은 조단위 소송이었습니다. 사실은 듀퐁이라는 미국 회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아라미드 섬유 기술을 특수 섬유입니다. 코롱이 베꼈다.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한테 1조 원은 뭐 사실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코롱 그룹한테 1조 원은 그 당시 코롱 그룹 2년치 영업이익이었고요. 사실은 아라미드 섬유로 별로 돈도 못 벌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소송이 걸려가지고 1조 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미국 법원에서 3,800억 원인가에 타협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3,800억 원도 코롱한테는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잘못 뺏겼다가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요즘 인터넷 시대 또 최근에 AI 시대에는 점점 더 플랫폼 산업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의 산업들. 우리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업체들 본다면 뭐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 한국 같은 네이버나 카카오,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회사들입니다. 근데 우리 플랫폼 산업의 어떤 게임의 룰을 본다면요. 소위 어려운 경제학 용어로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되면서 이 가입자 숫자가 일정 규모 이상을 넘어가면 추가 가입자한테도 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위 위너 테이크 올, 승자 독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상 자연 독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다 카카오톡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네이버, 요즘 또 네이버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네이버로 다 검색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승자 독식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플랫폼 기반 산업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중요해지고 있는데 플랫폼 기반 산업에서는요. 후발주자로 늦게 들어가면 여기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무조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그런 소위 우리가 이제 수학 체증이라 그러는데 수학 체증이 일어나기 전에 초창기에 들어가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반 산업은 아예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반 산업에는 한강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도 마찬가지인데요. AI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이 챗GPT죠. 오픈 AI에 많이 쓰고 있는. 또 구글의 제미나이도 있고 메타의 라마도 있고 또 클로드라든지 그록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몇 개만 살아남을 거고요. 서방 세계에서는 뭐 어쩌면 두세 개 살아남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늦게 들어가게 되면 경쟁 자체가 안 된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의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한국은 이미 설 자리가 없는 것 같다. 여기에는 한강의 기적은 없다. 그것이 이제 무서운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의 세계죠. 최근 삼성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현재 삼성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한계는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제 삼성웨이 책은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뭐 영어판, 중문어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월드클래스 컴퍼니가 어떻게 됐냐 400페이지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요즘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되고 있냐 지금. 근데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데는요. 지난 30년 동안에 두 번의 큰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 전자산업의 기술적 패러다임에 대격변이 있었습니다. 20세기는 아날로그 기술의 시대였고요. 아날로그 기술 시대 절대 강자는 소니 등 일본 전자업체였어요. 그런데 신경영 이후에 삼성이 1990년대 후반에 21세기는 디지털 기술의 시대가 된다. 아날로그 시대는 우리가 뒤졌지만 디지털 시대는 출발점이 같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면 일본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1998년에 세계 최초의 상용화된 디지털 TV를 미국에 출시한 회사는 소니가 아니고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TV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또 디지털 시대 총화가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이 TV와 휴대폰을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 일본 기업을 제치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 디지털 기술을 뒷받침하는 기술이 대표적인 게 반도체 기술이었고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이었고 여기 90년대 집중 투자를 한 것이 삼성전자의 도약을 또 도와줬죠. 삼성전자의 두 번째 도약은 스마트폰 혁명에서 왔습니다. 스마트폰 혁명은 사실 초기에 삼성전자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애플이 주도했고 이때 지종 같은 기업이 아날로그 TV의 소니 같은 노키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노키아보다 시장 점유율이 절반 정도뿐이 안 되는 2등 기업이었고요. 3등이 LG전자, 4등이 모토로라였습니다. 근데 아이폰 쇼크가 왔고요. 18년이 지났습니다. 이 중에 3기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휴대폰 사업이 사라졌습니다. M&A 당했거나요. 근데 삼성전자는 올해 전화위복이 돼서 판매 대수 기준으로 12년 연속 스마트폰 시장 1등을 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깨닫고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두 변화를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패러다임 변화 시기는요. 시대를 풍미했던 선도기업, 바로 소니나 노키아 같은 기업이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근데 이 패러다임 변화 시기는 삼성전자 같은 후발주자한테는, 도전자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 기회를 잘 살렸고요. 디지털 혁명은 선도했고 스마트폰 혁명은 선도는 못했지만 빠르게 전 그룹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가장 잘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삼성 경영진한테 좀 이렇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당신들 보니까 과거에 소니 냄새가 난다. 과거에 노키아 냄새가 난다.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조직이 관료주의화되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당신들이 패러다임 변화가 없으면 큰 문제 없다 그래도. 왜냐하면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가 있고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의 디지털 혁명, 또 과거의 스마트폰 혁명 같은 그런 패러다임 변화가 오면 당신들이 제대로 대응 못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왔네요. 바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AI 혁명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특히 핵심 사업은 반도체입니다. AI 혁명에 제대로 대응 못해서 지금 얼마나 고전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SK 하이닉스, 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를 거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 마이크론 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유독 삼성전자만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결국은 좀 단기 성과에 집착하고 안주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HBM 메모리 선행 개발팀을 해체하고 이런 과정에서 실기를 하는 바람에 또 지금 보십시오. 이 HBM 메모리와 엔비디아의 GPU 등을 다 합쳐서 이걸 AI 가속기로 제조해주는 회사는 대만의 TSMC입니다. 소위 파운드리라는 사업이죠. 근데 그 파운드리 사업의 세계 2등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발도 못 붙이고 있습니다. AI 가속기 쪽에 엔비디아의 독점 납품을 받고 있는 TSMC는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결국은 파운드리 쪽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중요한데 TSMC는 이미 40년 가까이 만든 회사였고 40년 가까이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패키징 파트너들을 육성해 왔는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조금 파운드리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30년 이상 세계 1등 했던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초대량 생산이고 에코시스템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파운드리 사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에코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고요. 커스터머 오리엔테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에 삼성전자의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등이었기 때문에 만들면 팔렸거든요. 근데 파운드리 사업은 그게 아니라 커스터마이즈를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TSMC한테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점점 더 이 반도체 제조에 물리적 한계에 자꾸 봉착하다 보니까 이제 3나노까지 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삼성전자가 수율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점점 더 패키징, 어드밴스 패키징 기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부분도 삼성전자가 과거에 권오현 회장 시절에 연구를 많이 진행하다가 이 부분 연구를 또 지난 몇 년 사이에 소홀히 하다가 지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과거의 삼성전자 같으면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항상 어느 기업보다도 먼저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선행 기술 개발을 하고, 근데 그게 지난 몇 년 사이에 조금 약화되면서, 근데 하필이면 이때 AI 혁명이 오는 바람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겹친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 문화가 점점 더 관료주의화된 부분, 또 단기 성과에 점점 집착하게 된 부분, 보통 이게 1등 기업이 겪는 문제였거든요. 패러다임이 안정적인 시기에 삼성전자도 똑같은 문제에 지금 직면을 했는데, 하지만 저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여전히 우수 인재도 있고 지금 문제점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삼성전자한테는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1, 2년 사이에 꼭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3%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 경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위기였던 때가 사실 90년대 후반에 IMF 위기, 흔히 외환위기라고 부르죠. 외환위기였는데요. 외환위기랑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외환 문제로 위기에 다시 빠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게 근본적인 경쟁력 위기에 봉착했다. 그 당시는 근본적인 경쟁력 위기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외환위기 측면이 강했는데, 우리 이제 외환 보유고는 많습니다. 근데 외환위기 때랑 지금 다른 점이 뭐냐? 중국입니다. 중국. 사실은 외환위기 때는 중국이 아직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주력 산업에서 중국이 원가 경쟁력은 물론 기술 품질 경쟁력까지 몰라볼 정도로 좀 발전시켜가지고 일부 산업에서는 한국을 추월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기술이나 품질 경쟁력까지도. 지금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전기차용 배터리용 소재,
지금 보면요, 중국의 CATL이나 BYD 같은 기업의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 기업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도 안 좋고요. 근본적인 경쟁력의 문제고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죠. 중국은 이제 정부 보조금도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리 80년대, 90년대 좀 훨씬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엔지니어들도 많이 스카우트 해갔고요. 몇 배씩 더 주고 과거에 한국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엔지니어들 스카우트해서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역으로 중국한테 지금 똑같은 거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공계 기피하면서 지금 다 의대 가려고 난리인데 중국은 여전히 우수 인재들이 공대에 몰려가고 있고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양속의 질이 있습니다. 워낙 반도체 엔지니어, 배터리 엔지니어들은 많이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유학 갔다 돌아온 사람들, 한국 같은 나라에서 스카우트한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 기술 경쟁력이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15년에 사실은 미국을 잡겠다는 중국 몸의 비전을 가지고 결국은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경제를 따라잡아야 되니까 중국 제조 2025라는 하이텍 산업 육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핵심이 반도체 굴기였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와 같은 하이텍 산업에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사실은 이제는 한국 기업이 굉장히 버거운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비단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이나 독일 기업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트럼프와의 관세 전쟁이 지금 붙었습니다. 지금 결국은 협상을 하면서 관세율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한미 FTA로 거의 관세를 안 내면서 미국에 수출하던 나라였는데 지금 어쨌든 내려봤자 아마 최저한이 이 보편 관세 10%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것도 협상 잘하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고 이 관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중요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배터리나 이런 쪽은 미국 시장 액세스가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지금 그나마 숨을 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미국에 못 가는 중국 기업들이 당연히 유럽 시장이든 동남아 시장이든 이런 시장에 더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중국발 위협, 관세 전쟁으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 팽배, 이로 인한 소위 일정 부분의 탈세계화 이런 것은 한국 경제,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저는 한국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저출생 고령화라고 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보면요. 1980년대 일본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제조업의 거의 전 분야에서 최강의 경쟁력이었고요. 그래서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사고로 남는다 할 정도로 사실은 부동산 버블도 심했고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호황이었고요. 그런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에 빠져들었을까요? 일본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저출생 고령화였다. 저출생 고령화가 그렇게 심각할까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렇습니다. 일단 저출생 고령화는 심각한 내수 위축을 불러왔어요. 일본을 본다면. 디플레이션까지 가져왔죠. 물가가 내려가는. 사실 물가가 내려가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기업 경쟁력이나 고용 창출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 탈출하기 힘든 게 디플레이션이었고요. 그래서 이 심각한 내수 소비 위축. 왜냐하면 소비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데 젊은 세대가 줄어드니까. 또 젊은 세대의 소비에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인데 저도 애를 키워봐서 알지만 애가 뭡니까? 완전히 돈 먹는 하마거든요. 근데 이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결혼, 출산, 육아를 안 하니까 소비는 당연히 위축되고요. 또 노령층들은 돈은 있는데 장수하게 되니까 그리고 경제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소비하겠습니까? 결국은 계속 돈을 움켜쥐고 있죠. 저출생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소비 위축을 가져오는데 이게 일본은 1990년대부터 나타났고요. 한국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 20년 정도 갭을 두고 따라가기 시작했다. 우리도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젊은 인구들 더 빨리 줄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내수 소비 위축은 불가피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은 경제는 소비와 생산인데 생산 부분에도 타격을 줬어요. 생산 가능 인구대가 줄어들면서 일본 기업이 더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젊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저는 생산 부분은 아주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일본의 1990년대와는 달리 지금 로봇이 보급되고 시작했고 스마트 팩토리 이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좀 더 자동화되면서 좀 더 로봇을 활용하면서 AI 팩토리화되면 거기서 이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상당히 보충 가능하고 우리는 또 여성 인구 활용이 적기 때문에 여성 인력을 더 활용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를 받으면 생산 부분은 저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로봇이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 위축은 불가피하다. 여기다가 이제 부채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때는 기업 부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상장 기업의 부채 비율이 500%를 넘어갔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기업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부채 문제는 상당히 건전합니다. 물론 중소기업들, 소위 좀비 기업이 많아진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 부채는 양극화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가장 심각한 부채는 한국 경제에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지금 OECD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일본은 사실은 일본이 30년 갈 때 가계는 매우 건전했고 지금도 건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데 이게 부동산 문제랑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이 일본처럼 급락하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진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동산이 급락하지 않더라도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또 최근에 올라가 버리니까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자영업자 부채도 심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자영업자 부채는 사실은 가계부채, 기업부채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재작년에 한국은행이 추산한 걸 보면 1,000조 원 정도 된다.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떤 경제의 내관이고요. 그럼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걸 해결하려면 근데 사실은 한국 정부의 부채도 빨간불은 아니지만 노란불이 들어오고 있다. 사실은 2016년 말에 GDP 대비 정부 부채가 36% 수준에서 최근에 50%를 돌파하는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다면요 거의 10년 가까이 한국의 정부 부채 증가 규모는 단연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절대 규모로 보면 아직 감당할 수 있는 50% 초반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데 국제신용평가사는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뭘 볼까요? 부채 규모도 보지만 부채 빚이 얼마나 빨리 느냐 증가 속도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 저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당하면 사실은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되고요. 환율 지금 1,400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간신히 1,30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환율은 다시 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이 우려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추경도 지금 편성을 더 해야 되는 거는 당장은 긍정하지만 정부가 지금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킬 정도로 과도하게 재정 지출하게 되면 결국은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심각하다 해가지고 지금 관세도 를 통해서도 부채를 줄이겠다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본도 지금 사실은 30년 전에 재정 우량 국가였던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거치면서 고령화도 되고 세금도 안 거치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하면서 지금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50%를 넘어가는 OECD 최악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나라로 갔거든요. 단지 일본은 기업과 가계부채가 건전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가계부채도 심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 부채까지 심각해지면요 또 우리는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고 그럼 훨씬 더 심각한 국면으로 앞으로 몰려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정부가 추경을 더 편성하고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되면 결국은 2030 세대가 굉장히 타격받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경제에 크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